안녕하세요. 다올TS에서 AI 아키텍처 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약 30분 동안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하고 싶지만 아직은 나서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제목으로 타이틀을 뽑아봤습니다. 가장 수월하게 IT 인프라를 통해서 AI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 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혹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소개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AI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나온 것은 195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년 전에 나왔던 기술이죠. 이렇게 오래전에 나왔던 기술이 최근에서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주제인 데이터 경제 시대, 많은 데이터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그 AI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기계, 머신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골프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름은 엘드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AI 골프 선수인 거죠. 비거리는 평균 드라이버 기준으로 274m 정도를 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 한국에 방문해서 배우 김상중 씨와 전 프로 선수 박세리 감독님께서 교대로 상대를 해서 어떤 대결을 AI와 인간의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 대결에서는 박세리 프로가 이겼고요. 퍼팅에서는 엘드릭이 이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프로를 보다가 상당히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엘드릭 아래쪽 바퀴 그림상으로 왼쪽에 밑에 보시면 전선이 좀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으세요. 홀인원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엔지니어가 직접 케이블을 연결해서 뭔가를 설정을 다시 하는 걸 봤어요. 기사에는 대처 능력이 약해도라는 것으로 나왔고요. AI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변수에도 정확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은 부족했다라는 것이 좀 들었고 아무래도 AI가 좀 더 개발되고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모양의 강아지 혹은 인간과 비슷한 그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팟이라 불리는 강아지 모양의 이 로봇은 실제로 지금 현재 자동차 그 공장에서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인간과 유사한 저 로봇은 현재 어떠한 분야에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좀 더 작은 규모의 인공지능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싶지만 2016년도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표 밑부분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연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알파고 쪽을 보시면 GPU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개 정도가 필요해서 트레이닝을 거쳤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는 100만 게임을 했느냐 이세돌 프로가 10,000게임을 했느냐 결국 인공지능의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GPU라고 하는 트레이닝 도구를 통해서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작은 규모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경망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인데요. 이 신경망 기반 학습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물인식, 그리고 자동 번역, 그리고 또한 먼저 세션에서도 자주 나왔던 자율주행이라는 분야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지금처럼 그냥 어떤 학술, 연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몸에 와닿지 않는 분야에서 얘기를 드리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지난해 8월 달에 상영했던 영화를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영화를 직접 봤는데 프리가이라고 하는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마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트루먼 쇼와 같은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사실 여기서 주인공의 캐릭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스타의 캐릭터가 상당히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당황한 얼굴을 좀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아이템을 주거나 경험치를 주기 위한 NPC 역할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의 직접적인 생각 없고 경험 없이 플레이어들을 위한 어떠한 계기 혹은 아이템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NPC 캐릭터들이 진화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스타는 매일같이 게이머들이 요청하는 혹은 NPC 캐릭터들이 요청하는 레시피에 맞춰져 있는 커피만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상의 특정 계기를 통해서 주인공인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카푸치노를 달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원하는 커피를 나중에는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옴으로 인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영화 속에 있는 특정한 소스 코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AI로 진화되는 것이 기존에 보았던 저희가 단순한 어떤 트루먼 쇼가 아닌 행복한 AI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회사의 얘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AI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보여드릴 수도 있겠고 혹은 시간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N사에서 만든 클로바 램프라는 것이고 이 램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스마트 기기보다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기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요. 클로바 램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책을 독서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했던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왼쪽에 있는 램프에게 말을 하면 그 램프는 그걸 들어줍니다. 헤이 클로바 책 읽어줘 라고 하면 그 램프 가운데 보이는 검은색 점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이 책의 내용들을 직접 인식을 하는 거죠. 카메라는 앞에 놓여 있는 책들의 글자를 인식하는 OCR 기술을 통해서 직접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고 이질감 없이 모든 사람들이 AI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또한 비전이라는 기술은 눈으로 보는,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이가 책을 펴놨을 때 이 책이 그 네이버와 제휴가 맺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제휴가 맺어졌을 경우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음원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I가 아주 먼 얘기나 혹은 자율주행과 같은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사용되는 AI 기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쪽에서 우리는 AI를 다루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만들다가 정리하다가 9월 21일 오전 9시 20분에 네이버 포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을 하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CT, 간암 진단을 한다는 헬스케어 분야가 있었고요. LG전자에서는 GPT-3라고 하는 음성 처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모두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선배고 있다는 것이고 특허청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가속화를 위한 국내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업체인 SKT는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제조 기술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AI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 나온 한 페이지 내에서 우리는 헬스케어,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그리고 통신, 그리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AI가 우리 생활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건 저하고는 좀 먼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AI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가 썼던 AI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메인 화면입니다. 중간에 있는 위젯 창에 보시면 구글 위젯에 카메라 모양 붉은색이 네모로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구글 렌즈라고 하는 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사전에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의 브로셔를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불러온 이후에
아래쪽에 있는 키워드 중에서 번역이라는 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한글로 되어 있던 이 브로셔의 내용이 영어로 순식간에 이동이 됩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내용을 읽어봐도 거의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영어의 최대 그런 번역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냐면 구글 클라우드에 있었던 알고리즘을 제 엣지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았던 혹은 5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AI를 자동으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AI 알고리즘은 계속 개발되고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 나에게 적용된 것이 정확하게 잘 맞았다라는 리워드를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드백이죠.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클릭하게 되면 이 AI 알고리즘은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I의 이제 워크플로우, 그러면 뭘 이용해서 우리는 AI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먼저 시게이트 세션에서도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가 1년에 약 1페타바이트가 생성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자동차의 이런 AI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혹은 라이다, 몇 채널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죠. 이 카메라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주행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해외에 지금 있는 데이터 사진인데요. 도로인지 혹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신호등인지 횡단보도인지를 모두 다 인식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라벨링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라벨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페타바이트가 연에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용을 하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AI 학습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입식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지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래쪽에 있는 NVIDIA GDS 기능을 지원한 스토리지라고 하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빠르게 트레이닝을 하고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때 올플래시나 NVMe를 지원하고 혹은 스케일아웃으로 데이터의 마운트 포인트를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원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GPU 서버는 바로 AI 트레이닝을 위한 가장 핵심인 브레인에 해당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GPU가 장착되거나 혹은 8개의 GPU가 장착되는 모델을 선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알고리즘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 것인지 혹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시되어 있는 두 가지 제품을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AI의 트레이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MSA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많은 트레이닝 도구를 돌려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반의 AI 워크로드를 배포 및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데브옵스랑 비슷하게 개발과 오퍼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MLOps라고 하는 관리 툴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향상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인프라들이 될 것이고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는 모델 학습, 미세 조정 그리고 배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상암동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런 알고리즘을 포팅을 해서 실제로 도로를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즉 마지막에 추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검증까지 거친 이런 데이터들은 다시 한번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확도가 가장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레벨 몇에 해당되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럼 AI 인프라 지금 말씀드렸던 중간에 GPU 서버, GPU 특정 기능을 이용한 스토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AI 인프라의 트렌드가 좀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I 그냥 IT 인프라랑 똑같지 않는가? 혹은 뭐가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IT 컴퓨팅과 저장 장치 그리고 네트워크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AI를 구현할 수도 있고 직접 로컬에 있는 온프레미스에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컴퓨팅을 그곳에서 유지를 하라는 것이죠. 만일 데이터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초기 연구,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에 아무래도 적은 데이터셋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 절약을 위해서 GPU 서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절약을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매개 변수를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금방 소개를 드릴게요. 온프레미스 로컬의 데이터를 조정하고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경우에 데이터셋을 가지고 빈번하게 빠르게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창의적인 방법과 많은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자료를 준비할 시점에 모 CSP사 국내에 GPU 서버 비용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V100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최근에 있었던 GTC에서 발표된 H100보다는 2세대 정도 앞섰던 GPU를 장착한 서버일 경우에 맨 마지막에 있는 월 가금을 봤을 때 약 1,234만 원 정도 나오죠. 연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수량의 차세대인 A100 GPU를 장착한 로컬의 그런 GPU 서버를 샀을 때 비용과 1년 비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전력 상면 비용은 빠져 있지만 2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로컬에 구입해서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터 학습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에서 초기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온프레미스에 데이터를 옮겨서 온프레미스에서 많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더 빠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AI 인프라는 아까 제가 데이터 라벨링을 통하고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한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각각의 아일랜드를 구축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분석이 끝났는데 학습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경우에 분석 혹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론에 해당되는 자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론이 필요할 경우에 학습 혹은 분석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큰 장비를 하나에서 작업, 크기, 노드 혹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이라는 것인데요. 그린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더 이상 IT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은 투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AI에 필요한 IT 인프라도 시스템별 AI 성능 및 전력 효율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축되는 방법이 좀 다를 겁니다. 1초에 약 5,000조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AI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일반적인 x86 서버를 할 경우는 1000대 이상의 노드가 필요하고 렉 상면도 약 42U 렉 기준으로 1000대 이상의 1000개 이상의 렉이 필요하게 되죠. 전력은 저렇게 필요할 것이고요. 만일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인 장비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상면 비용 그리고 전력 사용량은 이렇게 상면은 0.04%만 가지고도 그리고 전력당 처리량은 약 29배가 늘어난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AI 서버를 통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상면은 40% 수준으로 그리고 전력당 처리량은 약 2.7배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x86 서버로 수천 대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한 대만으로 적은 전력을 이용해서 상면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린 컴퓨팅이라는 것은 적은 수의 적은 상면, 적은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축할 때 하드웨어랑 운영 시스템 이미지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하드웨어는 GPU 카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혹은 네트워크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운영 시스템은 OS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AI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먼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 가진 컨설팅 능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AI 인프라 구축 요소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다올TS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델 테크놀로지 혹은 인스퍼의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고 바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올플래시의 NVMe 스토리지에 대한 국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우분투나 센토OS를 사용하시면 되고
AI 딥러닝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는 국내 엘리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레벨업, 그리고 수세 총판을 맺고 있는 렌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AI 인프라를 구축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래쪽에 있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에 인증되어 있는 파트너여야만 한다는 거죠. 저희가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버 시스템을 구매하셨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이 서버 브랜드하고는 구축한 경험이 없고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증받은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래서 초기에 처음 구축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올TS에서는 델 총판이자 이스퍼 총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인증된 GPU 서버를 저희는 공급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GDS 지원 스토리지라는 것인데요. 레퍼런스 아키텍처 측면에서 좀 볼게요.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스토리지도 엔비디아의 DGX 서버랑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성 셋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스토리지 벤더들이 있지만 델과 그리고 바스트 데이터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공급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토리지 중에서도 GDS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DS가 무엇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밑에 나와 있는 그 범례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는 저장 장치가 NVMe 저장 장치고요. 윗단에 있는 것이 시스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를 통해서 GPU 카드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NVMe 디스크에 있던 저장 스토리지는 트레이닝을 위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시스템 메모리를 먼저 갑니다. 그럼 시스템 메모리에 카피본을 놔두고 GPU의 메모리에다 다시 데이터를 넘겨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NVMe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시스템 메모리로 가지 않고 GPU의 메모리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시스템 메모리에 데이터 복제본을 둘 필요도 없이 CPU는 시스템 메모리랑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I/O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많이 성능 차이가 났을 경우엔 단순한 NFS 스토리지에서 하나의 TCP 세션상 약 2기가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GPU 다이렉트를 지원하는 스토리지는 그거에 약 한 20배 가까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74GB니까 20배가 넘죠.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DGX A100 DGX 서버가 약 200GB를 낸다고 한다면 2기가를 지원하는 스토리지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머리는 상당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손발이 좀 느린 스토리지에 트레이닝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토리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AI 딥러닝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벨업은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엘리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와 올해 있었던 GTC에서 APEC, 물론 한국도 포함해서요. APEC의 유일한 DGX 서버에 레디된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올해에서는 AI 엑셀러레이티드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MLOps 측에서는 APEC의 유일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는 자체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과 고가의 GPU를 가상 머신처럼 컨테이너를 쪼개가지고 0.1 GPU 혹은 2.3 GPU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GPU 자원들을 자동으로 할당하고 다시 회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GPU 자원을 이용해서 AI 트레이닝을 하려고 할 때 특정 사용자는 좀 더 많은 자원을 요청할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는 본인도 많은 GPU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의 백엔드.ai라는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GPU 자원들을 풀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배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GPU 카드가 물리적으로 6개가 있죠. 이 6개의 GPU 카드들은 엔비디아 도커 그리고 쿠다 드라이버를 통해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레벨업의 백엔드.api GPU 가상화 계층을 통해서
실제 컨테이너들은, 워크로드를 실행할 컨테이너들은 6개의 GPU가 아닌 8개의 GPU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VM웨어의 가상머신을 쓰는 것처럼 GPU들을 쪼개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규모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GPU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솔루션들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인프라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창이 GUI 환경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델 EMC의 파워스케일이라는 스토리지와 연동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사실은 모델링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데이터가 내가 지금 약 한 500테라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해보고 싶으니까 스토리지 엔지니어한테 연락을 해서 500테라 어사인 해주세요라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바로 델 파워스케일에 있는 스토리지를 제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능이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여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용 권한까지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인프라에 대한 것도 이해가 없으시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용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 구성 요소 중에 렌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렌처는 아래쪽에 쿠버네티스, 워크로드가 컨테이너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픈소스 혹은 엣지단에 있는 것들 상관없이 중간에 오픈소스들, 프레임워크들을 관리해서 컨테이너들이 워크로드를 자유롭게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기반에서 엑셀러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오픈 프레임워크들과의 통합이 어떻게 해서 개발 계층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원하는 수세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구축 시 고려사항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들으시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레고의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많은 블럭으로 만들어야 되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레고 제품입니다. 9,000개가 넘고요. 높이는 27cm, 너비는 52. 설명서, 조립 설명서가 4개의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책이 한두 권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여러 개의 블럭, 9,000개가 넘는 블럭들을 사용 설명서 4개로 어떤 색깔에 어느 위치에 어떤 조합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콜로세움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론, 그게 바로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하기 위해서 약 한 3달 정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단계를 줄이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바로 일주일 내에 AI를 구축하고 나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제목 타이틀이 뭐였죠? AI의 입구 컷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NPC들이 바로 게이머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희생되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 컷을 당한다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3개월이 걸리는 인사이트를 받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있네. 3개월 동안 어떻게 하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입구 컷을 당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에 인증되어 있는 기술들, 데이터 센터의 레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에서 에코시스템들이 있는지, 이 모든 솔루션 회사와 공급 업체들과 총파십 혹은 패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올TS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당황하지 않고 AI를 수월하게 구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